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이번 시간은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를 다루게 됩니다. 저는 최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는 사회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혹은 앞으로 어떤 식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고도의 모빌리티 사회에 우리가 이미 진입해서 살고 있죠. 국제적인 이주와 교류와 그로 인한 기존의 정체성이 해체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의 준거와 거점을 어디에 마련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개념과 이론적인 새로운 도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4개의 꼭지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혹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와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관념들, 또 미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지점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정체성,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하고 거리에 나와 있는데 마스크를 통해서 서로 대화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집단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장면 같기도 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누구인가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문제의식, 고도의 모빌리티 사회 속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기본적인 주제의 자체의 뿌리를 갉아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끝났는걸?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모빌리티가 계속해서 작동이 중단이 되고 혹은 자제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정체성 혹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팬데믹의 원인에 고도의 모빌리티 자체가 놓여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빌리티가 발전한 것이 이렇게 팬데믹이 창궐하게 된 원인이다라는 거죠. 세계화가 되고 그래서 국경이 열리고 여러 국가들이 서로 금방금방 교통하고 흔히 말하는 초연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는 정보도 빠르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그 경로를 타고 빠르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계화와 모빌리티를 우리가 중단시키거나 혹은 지연시키면 전염병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죠. 자, 유발 하라리라는 분의 견해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인데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생물학을 좀 도입해서 흥미로운 논의를 펼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쓴 글 하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팬데믹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적인 감시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걸 중국이 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어떤 중국 내에서 특정한 도시들에 퍼지는 것을 막은 데에는 이 현재 고도로 발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고, 감시 카메라라든가 열추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감시를 택한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감시 체제를 구동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의 코로나를 대비한 이 비상시국의 여러 가지 당국의 대처들이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침해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은 에게는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이 산소 흡입을 막음으로써 우리를 죽이려는 음모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대의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권리죠.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판단할지는 각자의 자유겠지만 대립 지점이 여기 있는 건 이분의 말대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국가의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시민이 감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이 투명성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인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그 국가가 자기의 이런 권능을 발휘하려면 사실은 국가 자체의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염병, 특히 국제적인 이런 팬데믹이라는 거는 국제적인 연대와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 안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 미국이라는 국가의 고립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비판이 이분이 쓴 글 속에 들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분의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떤 데에서 전선을 긋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을 문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나 민족주의적인, 국민주의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차원이라면 그건 우리가 말한 사회적 정체성의 5가지 요인 중에 국민국가의 힘이 다시 강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앞서 강좌들에서 이야기했던 바를 다시 상기해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들, 이를테면 디아스포라라든가 크리올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체성의 대안들은 기존에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몸과 생활과 온갖 습속들을 구성했던 국민국가적인 이런 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극복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하도 포스트 국가담론 이야기하고 민족주의 혹은 국민주의의 악영향을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국민주의에 깊숙하게 침인되어 있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그런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각 국가가 국경을 폐쇄시키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시키면서 여러 집단들을 자기 식대로 구별하고 국민의 이름 하에 들어간 족속들만 보호하고 이런 식의 고립주의적인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의 힘이 전방위적으로 관철되는 전체주의가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은 또 물론이고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상황 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화라는 키워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동화의 차원이 더 강조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회의 흐름이고 미래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빌리티의 급격한 발전, 모빌리티의 일상화, 고도로 발전된 모빌리티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그런 세계, 혹은 그 안에서도 모빌리티를 둘러싼 권력작용, 억압과 저항은 언제나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모빌리티라는 것이 점점 더 범주를 넓혀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을 코로나가 낳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동화의 측면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 형성이 중단되거나 저해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민을 막고 난민을 막고 사회 안에 계급, 계층의 구분, 종교적인 그 믿음에 따른 구분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거나 그게 온전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국가의 권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 국가에만 자기의 정체성을 투여한다는 것. 이거는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적 정체성들을 잡아먹는 리바이어던처럼 잡아먹는 괴물처럼 국가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의 향방을 모색하려면 좀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라는 개념이 이 국가, 국민국가로의 동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길,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자, 디아스포라의 특징 무엇이었죠? 특히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과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귀향이라는 것을 언제나 꿈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고향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꾸는 선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 고향은 이런 것이 좋았었지. 고향에 돌아가면 난 이런 걸 할 거야. 하지만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디아스포라는 다시 현재 자기 삶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디아스포라 주체로서 스스로 자임하게 되면 과거를 향한 집단 기억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즉 어떤 관습이나 언어나 종교나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행위 같은 것들을 디아스포라 주체들은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자신을 비끄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올화 개념과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의 자기를 비끄러매고 자기의 정체성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아주 우리가 국민국가 비판할 때처럼 이건 환상이야 상상이야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항의 기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새로의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디아스포라들끼리 연대해서 어떤 국가가 가하는 억압에 반대한다 라고 하면 이들은 우리는 같은 고향을 공유하고 있어 라는 의미의 소실점 같은 것이 필요하죠. 또 그 점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의 현실적인 기반들을 기존의 국가에서 혹은 권력이 만들어주는 그런 억압적 정체성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을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향해 잡아당기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저항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를테면 디아스포라의 꿈을 이룬 이스라엘이 또 다른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인들을 만들어낸 것이나 아니면 그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들이 실제로 고향으로 복귀했을 때 어떤 새로운 검은 피부를 한 서구 제국주의 세력처럼 아프리카에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살펴볼 때 디아스포라도 또 다른 억압적인 정체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제기하는 것이 크리올화라는 개념이에요. 이 정체성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지배와 억압의 구조화 속에서 탄생한 지배와 억압이 면밀하게 짜여져 있고 그것이 실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공간 속에서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크리올화라는 것은 언제나 갱신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진과 크리올이라는 언어적 구분을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크리올 언어는 구조적으로 잘 갖추어진, 문법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리고 모어로서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사람의 세계 전체를, 어떤 그 집단의 이야기 전체를,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죠. 크리올 문화라는 것은 그러므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창의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올화가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약점은 과거의 비끄러멜 어떤 닷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성이라는 건 끝없는 모험이고 혼돈이니까 이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편적으로 흩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올 정체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크리올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크리올에 투영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새로운 대안적인 정체성으로 모색할 수는 없을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주의 세계이고 운동의 세계이고 이동의 세계이고 모빌리티의 세계이고 관계성의 세계입니다. 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세계의 발전 양상 혹은 세계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코로나 문제는 극복은 될 겁니다. 물론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국민과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관철되거나 이로 인해서 시민적인 권력이 약화되거나 혹은 감시 체제가 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주와 모빌리티와 관계성의 세계라는 기본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사회적인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에 이런 세계 속에서 정체성의 핵심 개념으로서는 역시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가 함께 도입이 됐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더 깊숙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끊임없이 과거 정체성의 회복을 향합니다. 그게 실존한 것이건 혹은 일종의 종교적 믿음이건 아니면은 새롭게 현재적 상황에 의해 부여된 것이건 크리올화는 계속해서 현재의 정체성을 해체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죠.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강조됐을 때는 과거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복고적인 방향으로 너무 흐르게 되고 크리올화를 강조했을 때에는 이게 목표를 잃은 방향을 잃은 운동이 되기가 쉽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방향 정체성 개념이 균형 있게 만약에 섞일 수 있다면 우리는 국민주의나 기존의 종교나 민족이나 인종 범주에 좀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과 진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범주들을 우리가 대응을 할 때에 각각의 범주들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크리올화와 디아스포라를 동시에 활용했을 때 좀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 내부의 차이라든가 집단들을 가로지르는 차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마련되니까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냥 허공에서 이 문제들에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개념을 도입했을 때 분명한 과거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기원으로 삼는 그런 과거의 시점들을 가지고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인다면 어떨까? 이런 용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크레스포라,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를 섞은 것인데요. 과연 크레스포라가 앞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적 정체성을 특히 이런 모빌리티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끊임없이 뒤섞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세계에서 크레스포라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끊임없는 분란이 일어나는 세계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모색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